먹는 코로나 약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처방됩니다. 우선 60만 명분 계약을 마쳤는데 먹는 약의 효과와 유의점 따져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누구도 제3자적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논란에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공식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선 이후 전기와 가스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전기 요금은 4인 가구 평균 월 1,950원, 가스료는 4,600원 인상이 전망됐습니다. 자영업자 120만 명이 오늘과 내일 간판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를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6대 기업 총수와 만났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일본 매체에서 일하는 외신 기자 2명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신 기자들은 공수처 관계자들과 통화하거나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링거나 주사로 치료제를 맞아야 했지만 이젠 집에서 감기약 먹듯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병원과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환자의 증가세가 획기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크게 누그러뜨리는 중요한 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보도는 박상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계약을 마친 먹는 치료제 물량은 60만 4천 명분입니다. 이 가운데 긴급 사용 허가가 난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36만 2천 명분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신규 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가 3만 명을 넘어 점차 커지는 점을 고려해 먹는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이번 승인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초까지 40만 명분의 치료제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 기전을 고려해 보면 다양한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투약 대상은 중증 가능성이 높은 12세 이상의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세부적인 투약 지침은 질병관리청과 의료계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첫 도입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백신처럼 월별 순차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4,200여 명으로 9주 만에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지난 주말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됐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검사 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사흘새 200명 가까이 늘어서 언제 다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 추이를 지켜본 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완주군의 한 어린이집. 하루 새 변이 확진자가 21명 늘어 총 50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입국한 A씨가 오미크론에 감염됐는데 A씨의 조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추가 확산된 겁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A씨로 인한 추가 전파만 10차에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잘 결합하고 결과적으로 감염에도 좀 더 높은 그런 감염률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기간은 델타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 현재 14일인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새 69명 늘었고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출률도 12월 첫째 주 0.2%에서 3주 만에 9배 급증했습니다. 주요 방역 지표 개선에도 정부가 방심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207명으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31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도 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올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는 데다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백신을 맞은 중학생 딸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소아당뇨를 10년 동안 앓았지만 학원에 다니려고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학원이나 독서실에 다닐 때 방역 패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연말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또 관련 단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문제는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늘까지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냥 미루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의견도 많고 그걸 진행하기도 어렵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교육부는 방역 패스 조정안 발표가 해를 넘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18살 이하 확진자는 매일 1,400명이 나왔고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도 이들 연령층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0%가 안 되고 2차 접종률은 절반이 안 됩니다. 15살 미만은 접종 완료율이 34.5%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오미크론의 확산입니다. 기존의 백신으로는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을 막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개 백신이 부스터샷을 맞고 2달 반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부스터샷 접종 비율이 46%나 되는 이스라엘. 그런데 지난 3일간 하루 평균 1,20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30%가량은 오미크론 감염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이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1, 2차에 이어 부스터샷까지 모두 화이자를 맞았을 경우 10주 뒤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45%에 그쳤습니다. 1, 2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부스터샷으로 화이자를 맞으면 35%까지 내려갔습니다. 모더나를 맞아도 45%에 불과했습니다. 2달 반 정도 지나면 예방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연구팀은 지금까지의 변이 가운데 오미크론이 가장 완벽하게 중화 항체를 회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4차 접종까지 권고했지만 권고일 뿐 승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I think this decision is quite controversial. 접종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부스터샷이 최선입니다. In order to protect against Omicron, you need to train the immune system with multiple vaccination. 부스터샷은 오미크론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걸 80%까지 막아줍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식약처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작지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코로나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이 약은 어떤 분들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까? 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12세 이상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예.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고요. 또 임신부는 위해 여부를 따져서 제한적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기간 동안 수유도 중단해야 합니다. 먹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분홍색 알약 2개, 흰색 알약 1개를 함께 하루 2차례 5일간 복용하는데요. 증상이 나타난 뒤 바로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증식이 많이 일어나서 몸이 망가진 위중증이 된 상황이라면 이 약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증, 무증상 정도에서 예방적으로 입원하지 않게끔 하는. 자, 백신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알약 시험 이후에 나온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식약처는 델타 변이 환자가 98%였던 임상시험에서 치료제를 통해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88%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선 아직 시험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가 차단하는 단백질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위라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미각 이상, 그리고 설사, 구역질 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경미한 증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부정맥, 고지혈증, 통풍 등에 사용되는 약물은 팍스로비드 효과를 줄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는 해당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HIV 환자의 경우 복용하는 약 성분이 팍스로비드와 겹친다면 내성 발생 위험성이 있고요. 미국 NBC 방송은 혈액 희석제나 일부 항우울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하는 이 병용 금기 약물 목록을 복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화이자에서 개발한 알약이고 네. 머커사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잖아요. 이 약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식약처는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승인 신청 접수만 보면 몰누피라비르가 팍스로비드보다 한 달이나 더 빨랐습니다. 예. 하지만 투약 효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머크사는 지난 10월 임상시험 중간 발표에선 중증 위험을 50% 낮춰준다고 했는데 지난달 최종 결과에서는 30%라고 한 겁니다. 이후 5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했던 프랑스가 몰누피라비르 계약을 취소하는 등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확보해서 대상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확실히 커지겠지만 이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또 백신도 맞아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심각합니다. 선대위에서 물러난 이준석 대표가 여기저기에서 사실상 윤 후보를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평론가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초선 의원 20여 명이 별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경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선대위 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경고의 말씀이란 표현과 함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발언들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이들 발언 직후 이 대표는 당을 위한 제언이 평론 취급을 받아서는 언로가 막힌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내부 비판에만 몰두해왔으며 여당에서조차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이란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후보가 선대위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과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삼선의 김태흠 의원은 참다 한마디 한다며 오만하고 철없고 무책임하다. 목리를 부릴 시간에 비전과 해법을 내놓으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초선 의원 20여 명은 이 대표의 언행에 대한 긴급 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사퇴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내일 오전 이 대표를 찾아 대선 승리를 위해 자중하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오늘 시중의 화제는 단연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야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다만 이 회견이 김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배우자 논란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가 사과 결심부터 사과문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 하면서 배우자의 심경을 대변하면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고 여자로서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진심이 전해져야 한다며 나흘간 직접 수차례 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40.4%, 이재명 39.7%였는데 윤 후보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이 후보는 1.7%포인트 올라 6.4%포인트였던 격차가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TK, 보수, 70대 이상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어제 대국민 사과가 표심에 미친 영향은 주 후반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을 느낄 만큼은 아니지만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부분들은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회견에서 조용한 내조를 강조한 김 씨는 여론 반응을 살핀 뒤 다음 행보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사과를 한 데 대해서 공격을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김 씨를 조롱하는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 이틀째 언급을 아꼈습니다.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사과 직후 진심이길 바란다며 2줄짜리 짤막한 논평만 냈던 선대위도 추가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다. 윤석열, 김건희조가 아예 자멸하는구나.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김 씨의 학창시절 사진을 올리고 외모를 평가해 비판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은 이번에도 SNS에 홍조 올린 화장, 배시시 미소 등 외모와 여성성을 언급했습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김 씨가 윤 후보에 대한 첫인상을 설명한 대목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자신감이 넘치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뱉을 줄 아는 문 대통령 지지자인 김영석 작곡가는 해당 영상에 쓰인 노래를 저작권 없이 쓰라고 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희 변호사는 상대 진영은 하던 그대로 조롱을 계속할 것이라며 묵묵히 견뎌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경선 이후에 갈라졌던 당심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셈인데 연초엔 이 전 대표의 고향인 호남도 함께 찾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선대위 출범 55일 만에 두 사람은 함께 국가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짧은 인사말에서 3번이나 이 전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고 함께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고정 지지층을 달랬습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출범한 비전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인데 이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인 호남 방문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권 통합에 한숨 돌린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직이나 취약, 상속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IBC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자리에선 오염수 방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대신 기시다 총리와의 빠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서로 있는 사실들을 서로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성남 대장동을 직접 찾아가서 이재명 후보를 부패 사설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게이트의 설계자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와 같이 앉는 것도 창피하다며 토론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토론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캠프 측의 움직임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를 둘러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게이트 몸통이자 설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천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이 후보가 열흘 해외 출장을 함께 갔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건 대국민 사기라고 했고 특검을 조건부로 내세웠던 토론회를 놓고서도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와 같이 앉기 창피하다고 했는데 이 후보와 한 행사에서 마주 앉은 지 2시간 만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야. 다만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에서 1,0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함께 개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논란이 있는 공매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의 대국민 사과로 리스크를 덜어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선명성 있는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대선 이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평균 월 1,950원, 가스료는 4,600원 인상이 전망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죠. 물가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서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시킨 정부. 민생 안정 측면에서 생활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일주일 만에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전기료는 4월과 10월에 걸쳐 10.6%를,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 3번에 나눠 16%가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월 1,950원, 가스료는 4,6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연료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분산해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상 시기가 내년 4월과 5월입니다. 공교롭게 내년 3월 대선 이후여서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화했다라는 노력을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올리고 그것이 이제 정당한 것인데 그런 모습 없이 이것을 갖다 넘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꼼수라고. 현 정부가 물러나면 국민들은 값비싼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41년 만에 닥친 12월 최강 한파에 한강은 물론 서해안 바다까지 얼었습니다. 한파에 폭설이 겹친 울릉도는 섬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고 전남의 한 양식장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강추위에 서해안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양식장에 타고 갈 어선까지 얼음에 갇히면서 어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저수지 물 얼듯이 그냥 얼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굴하고 감태하고 이제 이제 수확이 돼야 되는데 전남 무안에서는 이틀 동안 40cm의 눈이 쌓이면서 양식장 지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양식장 지붕이 무너진 뒤에도 계속 쌓인 눈이 손목을 덮을 정도입니다. 저의 인생이 모두 무너져버린 느낌이죠. 너무 암담하죠.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사흘째
50cm 가까이 눈이 내린 울릉도 섬 전체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등산 장비를 다 가져왔는데 어제 중간중간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단지 독도도 못 본 것이 너무 아쉽고.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면서 한강변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한강공원 주변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빙판은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부터 잠시 주춤하겠지만 오는 31일부터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혹독합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의 한파에 배달료 할증까지 겹쳐서 삼중고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 연간 매출이 6천만 원이 안 되는 소위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이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10년째 치킨집을 운영해온 이현희 씨. 설거지에 요리, 간단한 배달까지. 혹시 여기 배달 왔어요? 코로나 불황으로 지난해 말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줄곧 홀로 영업해왔습니다. 제가 조리하면서 손님이 들어오시면 또 뛰어나가가지고 방역 패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 요즘 한 달 수입은 코로나19 이전의 4분의 1 수준. 설상가상 지난 주말엔 한파로 인해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수도까지 얼어붙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서 단 한 팀도 못 받았어요. 진짜 물 안 나오는 거 녹이면서 엄청 울었어요. 많은 자영업자가 배달 영업으로 버텨보지만 궂은 날씨 등 시시때때로 붙는 배달 할증료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번 강추위 때도 건당 1,000원 안팎을 더 부담했습니다. 배달 해봐야 배달 수수료 빼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값을 올리면은 손님이 떨어질까봐 부담이 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한파, 배달 할증까지 삼중고를 호소하는 상황. 자영업자 5명 가운데 2명은 연매출이 6천만 원이 안 되는 소위 영세 자영업자로 전체 자영업자 중 이들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7%포인트 늘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호소하는 자영업자에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간판 불을 모두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 손님으로 붐벼야 할 저녁 시간이지만 거리는 조용하고 가게 간판은 모두 꺼졌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과 입간판의 불을 모두 끄는 소등 시위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 대책이 자영업자만 죽인다는 겁니다. 행사가 너무 안 되니까요. 자영업자들만 이렇게 영업 제한시키고 특별하게 나라의 정부에서는 해준 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금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소등 시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주최했습니다. 회원 수만 120만 명입니다. 정부에 1차적으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이미 집단 휴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시행 시기를 확정한다는 건데 정부의 반복되는 방역 강화에 자영업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기차라는 미래의 자동차 트렌드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운행 중인 전기차 수가 21만 대를 넘어섰고 공공 충전기도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전에 불편이 없지 싶은데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충전 난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주유소 간판만 따라가면 되는 내연기관 차와 달리 전기차는 충전소 안내 표시만 보고 들어갔다간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거는 따로 어댑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연결했었어요. 29만 원인가. 구매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사마다 제각각인 충전기 모양 탓입니다. 국내 충전 표준인 DC콤보 단자와 완속 충전소로 표시된 곳을 찾아갔더니 수입차만 쓸 수 있게 어댑터를 변형한 초급속 충전기가 놓여져 있고 초급속은 안 돼. 우리 못 써. 어댑터 모양이 같아도 직원 전용이라며 가로막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충전 순서를 기다리는 차들이 서 있고 충전소는 이미 만차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만든 충전소도 등장했지만 충전 어댑터도 딱 한 종류에 이게 어차피 단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려우세요.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보다 충전 비용이 최대 배 이상 비쌉니다. 이거 엄청 비싸요, 여기. 어렵사리 충전기를 찾아도 이번엔 결제 카드가 말썽입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충전소도 새로 회원가입을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같긴 한데 별도의 부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연동이 안 돼서. 스마트폰 QR 결제가 가능한 곳에선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나와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는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 10만 3천 기 이상 설치됐습니다. 전기차가 21만 대인 걸 감안하면 전기차 2대당 1기를 쓸 수 있습니다. 수치와 달리 충전 난민이 여전한 배경엔 전기차 충전 표준을 둘러싼 업체 간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민관 구분 없이 하나의 카드로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통합 충전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간 경쟁 틈바구니에서 정작 소비자는 뒷전인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결국 표심을 노린 생색내기란 비판에 피해는 소비자가 볼 거란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사 노조원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재산증여도 즉각 폐지하라. 재산증여도 즉각 폐지하라. 즉각 폐지하라. 지난주 당정이 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낮춘 데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노조원들은 대선 표심 때문에 카드업 종사자에게 애꿎은 부담을 떠넘겼다고 반발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분노에 대해 카드사와 카드사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입니다. 인력 구조 조정과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추가 손실 때문에 결국 혜택이 높은 카드가 없어지거나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 카드 수수료율 개편 이후 3년 동안 460개의 신용카드가 단종됐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수수료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려봐야 큰 효과는 없죠.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했지만 매출 자체가 급감했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란 불만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드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이에 맞설 수 있는 안티 드론 건이 도입됐습니다. 전자파로 격추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떤 위력을 지녔는지 김다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탄을 실은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펌프장을 정밀 타격합니다. SNS에서는 기관총이나 폭탄을 장착한 살상용 드론까지 떠돕니다. 세종 정부청사 상공에 폭탄을 실은 드론이 접근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총으로 드론을 저격합니다. 총성도 울리지 않았지만 드론이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특공대원들이 접근해 드론에 장착된 폭탄을 제거합니다. 원거리 조종을 방해하는 전파를 발사해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안티 드론건은 1시간 동안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40도 발사각과 유효 사거리 500m 반경 안에서는 모든 드론이 작동을 멈춥니다. 전파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수에 상관없이 1000대든 2000대든 동시에 무력화가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티 드론건 9정을 서울과 세종, 과천 등 정부 청사 4곳에 배치했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는 있지만은 청사를 공격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티 드론건을 그동안 정부 청사 근처에서는 드론 불법 비행 10건이 적발돼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3년 동안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채용을 독려했습니다. 5년 임기 내내 공공 일자리를 강조했던 정책 기조는 어디로 갔는지 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오찬 분위기는 청와대를 취재하는 조정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등 6대 기업 총수들과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이들 기업들은 직접 고용과 간접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7만 9천 개를 3년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인 2018년 초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건 고정관념이라며 관료들을 질책했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도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기업들은 공식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쏟아내며 일자리 창출만 강요하는 데 대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바꾸고 경기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이 정부에서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검찰, 검사나 공수처 관계자를 접촉하거나 취재한 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채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일본의 유력 신문사 A사와 방송국의 B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 모두 외신기자 클럽에 등록된 기자인데 통신 자료 조회는 7월과 8월에 한 번씩 각각 2번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이들 외신기자의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한 공문은 TV조선 법조팀 조회 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검사나 수사 대상자와 연락하지 않았고 공수처나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통신 조회가 이뤄질 무렵 A사 기사에서 공수처 관련 언급을 한 건 한 대목뿐.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B사는 공수처 기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이 수사기관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보길래 따라해봤는데 2번씩이나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외신기자 통신 자료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기자 가족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도 본사 기자 가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일간지 기자의 어머니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기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기자였습니다. 기자의 가족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또 어떻게 영장 발부를 허용했는지 그것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 사회부 소속 A 기자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불법 출금 혐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법무부를 통해 수사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석 달 후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경로를 수사한다며 A 기자와 어머니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A 기자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검찰 취재는 물론 공수처 수사 대상과도 통화한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조계는 공수처가 A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까지 조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서 TV조선 기자 가족과 이동재 전 기자의 지인도 통신 자료가 조회된 상황.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별 견제 없이 내준 게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도권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통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영장 발부 권한으로 사법 통제를 해야 할 법원마저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도 범죄 성립도 안 되는 공수처 영장을 법원이 계속 발부해 준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안보체제 나토 가입을 원하지만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둘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군사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러다 양국 간 충돌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 세계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А вы требуете от меня каких-то гарантий. Вы должны нам дать гарантии. Вы и немедленно, сейчас, а не забалтывать это десятилетиями. 그러자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맞섰죠.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두고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갈등은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포섭되면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Third thing I would just note is that NATO is a defensive alliance. It's not an aggressive alliance. 다음 달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는 데다 러시아가 나토와도 대화하려고 하면서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신속 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데다 러시아 역시 병사 9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어 두 세력이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브라질에서 평년 강수량의 6배에 달하는 호우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18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인원만 40만 명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차올라 건물 입구는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대피합니다. O que mais impressiona é a angústia das pessoas que perderam sua fonte de sustento. 브라질 바이아주와 미나스제라이스주에 2달간 호우가 내렸습니다. 아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달에만 2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강수량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O nosso objetivo é fazer com que aquelas famílias saiam daqueles locais de risco para evitar um novo acidente. 강수위가 최대 3m까지 높아지면서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댐 2곳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호우로 도시 67곳이 물에 잠겼고 40만 명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18명이 숨졌고 280여 명이 다쳤습니다. Progressivamente, com a redução da água, nós vamos iniciar a recuperação das cidades e iniciar a reconstrução de muitas casas que foram perdidas. 브라질 정부는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구조작전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세계적 설치 미술가로 꼽히는 중국 아이 웨이웨이의 개인전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억압에 저항해온 예술가로도 이름을 알린 만큼 작품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공간을 압도하는 금빛 벽지. 화려한 문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와 수갑이 보입니다. SNS를 통해서만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감시 사회를 꼬집은 겁니다. 2008년 스촨 대지진 당시 중국 정부가 사망자 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탄압을 받다 독일로 망명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표현의 자유는 생명 본연의 속성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더 이상 없게 된다고 강조하고 빛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해버리는 검은 샹들리에로 기존의 개념을 비틀며 세상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스스로를 정치적 난민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레스보스 섬에서 주운 구명조끼 140벌로 만든 구명조끼 뱀과 철거된 난민 캠프에 버려진 옷가지와 신발을 깨끗이 빨아 널어놓은 빨래방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드러내는 아이웨이웨이의 작업들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Like a sword over our former president's head, threatening his health. I do believe that the buck stops here. 포드 대통령은 닉슨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참모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 분노한 국민들은 포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 외쳤습니다. 2년 뒤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포드가 수레합니다. 닉슨이 쫓겨나 굴욕적 여생을 보내는 것만 해도 감옥과 똑같은 형벌입니다. 관용은 미국의 뿌리죠. 다시 20여 년이 흘러서야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합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He placed his love of country ahead of his own political future. 그는 닉슨 사면으로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까지 고뇌의 시간을 거쳤으리라 믿습니다. 올 초만 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고 국민 통합을 해칠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거부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 이르러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때와 사정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사실 선거가 다가왔다는 점을 제외하면 크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면 반대 여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건강 때문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사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만 해도 대선 끝나고 김대중 당선인의 요청을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선을 2달 반 앞둔 시점에 박 전 대통령만 골라 사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선거의 유불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지만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적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떨치기 어려운 의구심이 있습니다.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키고 내란 선동죄로 복역하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가석방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전 의원은 여전히 결백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권한에 따라서 행사되는 겁니다. 그러나 명분과 시기에 따른 역사적 평가까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면 역시 반대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국민이 있고 또 한편으론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면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사면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다시 한번 분열시키기 위한 정략적 사면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2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그리 절실했을까요? 였습니다. 주말에 기승을 부리던 강력 한파는 내일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기온이 들쑥날쑥하겠는데요. 주 후반에 또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주춤하는 동안에는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 중서부 지역에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눈이 쉬어가겠고요. 서울의 경우는 일요일에 눈이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면서 보통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객선이 지연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